지금 국내외 세계 경제는 정부의 돈으로 이끌리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고 또 이 재정 관련된 합의가 지연된다든가 하면 소비 위축 우려에 증시가 꺾이는 현상이 벌써 몇 개월째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정부가 뿌리는 돈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축 통장으로 흘러가는 현상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외 소비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일 최근에 대규모 소비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괜찮을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온라인에서 대규모 소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온라인 결제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 뭐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이 될 텐데 사이버 먼데이 이때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도 굉장히 많은 온라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미국 소비 현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통계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이번에 소비 온라인 소비가 작년보다 20일 내지 한 23% 증가했다고 해서 한 90억 내지 128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로는 역대 최대. 그리고 단일로는 그냥 뭐 블랙 프라이데이 말고도 단일로는 2019년 사이버 먼데이 빼놓고선 2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온라인 판매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오프라인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죠. 백화점이 비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만약 이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에서 오히려 판매량을 가지고 왔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프라인이 대부분 보면은 온라인보다 사람들도 더 많이 고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소비를 유발시키는 효과도 좀 더 큰데 그런데 여기다 온라인으로 갔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소비 증가가 좀 반짝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내에서 조금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이 1월서부터 10월 사이에 42.7만 명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 외로 이번에 11월, 12월에 크리스마스 추석 감사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임시직을 고용했고 그 외로 또 지금 한 50만 명의 배달원, 운전원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유통이 아마존의 뭐 독점이 아니라면은 아마존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어떤 과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사업들이 만약 다 무너진다면은 네. 그러면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가 산업이 그냥 굉장히 취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 소비가 높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소비를 할 의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은 또 걱정되는 면도 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특정 업체가 온라인 시장에서 과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 모습이 있기는 한데요.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그 직전인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추수감사절 때 이게 방역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라고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항공사 사정이 이것 때문에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인들 이동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역 관련해서는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시도 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지만은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수요일에 100만 명이 공항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방역 담당처에서 좀 제발 좀 추수감사절에 집에 있으라고 좀 예. 부탁한 날이 19일인데 그 19일 이후 600만 명이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었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까지만 다 더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난 셈인데 예. 지금 미국에서 감염을 본다면은 매일 1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사망
숫자도 보면은 매일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한 1,100명부터 2,000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중환자실 걱정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진들이 그냥 다 지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병 걸려서 뭐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예. 이렇게 된다면은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방역 담당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에도 악영향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록다운이나 셔트다운으로 들어갈 수밖에 더 없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일부는 진짜 그 코로나 독감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네.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지금 백신 뉴스가 계속 그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니까 그 백신에 너무 그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봤자 내년 좀 그 상반기 좀 후회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도 하반기에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염려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 경제팀 인선을 발표를 합니다. 뭐 재무장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선인데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꽤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이미 뭐 거의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외신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뭐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몇 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적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다음에 버냉키 바로 밑에서 그냥 상당히 많이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그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잘 알고 있고 경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파웰 연준 의원장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뭐 조언을 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황도 지금 빠듯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진보던 그 보수파던 월스트리트던 다 지금 옐런한테 신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그 시장을 좀 달래준다고 할까요? 그런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다른 그 또 경제팀들을 누구를 뽑느냐? 네. 지금 봐서는 옛날에 오바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에 경제팀은 이제 선정해서 이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장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의 뭐 재정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국내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식의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국내외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 언제든지 상황이 불안해지면 저축률은 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독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 직장이 그냥 내년에 그대로 있을지 그게 지금 상당히 염려되니까 자연적으로 저축이 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쓸 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 여행 갈 수는 완전히 없고 식당이나 외출하는 것도 좀 무섭고 그렇다면은 뭐 쓸 수 있는 거는 뭐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쓰는 물건 정도밖에 안 주문하는 거 정도 되는데 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온라인은 증가했지만은 오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총 그 소비액이 결정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로나 독감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 좀 소비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온라인 쪽으로는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은 총 소비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계속 좀 불안할 거고 요게 좀 경제가 완전 코로나 독감이 극복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저축률은 계속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다 저축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뭐 다음 정부의 지원 방식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또 줄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꾸준히 전 국민 지원 지급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선별 지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더 맞다고 뭐 보십니까? 저는 옛날서부터 1차서부터 선별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선별이 가장 좋다는 그 이론적 그리고 그 실증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목적은 먼저 피해자들을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지출을 유지해서 총 수요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준다는 건데 결국은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한 3분의 1을 썼다고 해요. 물론 이번에 1차 지원금을 줬을 때 14조 원을 쐈는데 그중에서 12조 원을 썼다. 그런 통계도 있긴 하지만은 예. 총 소비를 보면은 그러면 한 3분의 1밖에는 더 쓰지 않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사람들이 살 것을 그냥 지원금으로 샀다.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만큼 소비를 더 늘린 게 아니라 그렇죠. 소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대체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또 나온 연구를 본다면은 그래도 저소득층은 좀 더 많이 쓰고 고소득층은 덜 쓴다. 그런 통계가 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이지만은 내가 뭐 지금 코로나 독감 때문에 소득을 많이 잃었다. 뭐 직장에서 잘렸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소득이 당장 필요한데 그때 지원금을 받으면은 더 많은 지원금을 쓸 게 뭐 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별적으로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그 국회의원 보호 선거가 또 나오는데 네네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준다면은 이게 또 그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준다 착각할 가능성도 꽤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증적이든지 이론적으로 봐도 선별적인 그 지급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선별 지원에 이 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재원입니다. 지금 재원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좀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당정이 전망하고 있는 걸 보면 예산을 2조 원 더 늘려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아예 2조 원 분모를 늘려버려서 뭐 국채가 조금 더 늘게 되더라도 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재난지원금 추경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국가 채무 우려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건전한 수준에 아직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아직도 퍼센트를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예. 한 40한 3%가 그렇게 정도 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뭐 2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뭐 GDP 비중으로 본다면은 한 0.1%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다 국채로 충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 이렇게 그 국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은 그러면은 뭐 채권 시장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도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건전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냥 계속 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코로나 독감 뭐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 2020년하고 2021년은 할 수 없지만 2022년, 3년, 4년은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그 이번 여름에 그 재정 지출 기획을 세웠을 때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채무가 올라가는 게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좀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채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로 보면은 40%대여서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기업의 부채들을 포함시키고 뭐 다른 부채들을 포함시키면 이미 GDP의 100%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어떤 면에서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그게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기준이 뭐 국제 기준, OECD 기준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공기업에 어떤 것도 안 넣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심해요. 예. 그 어떤 면에서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냥 공기업에 그냥 그 예산을 좀 부채를 채권을 좀 밀어넣는다 이런 식이 그런 있죠. 네. 그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투명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요거를
너무 빨리 투명화시킨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뭐 이게 모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채권 전문가들은 이거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네. 그렇지만은 추세가 문제지 지금 현재 수준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시장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겠죠. 돈을 쏟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백신 이야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뭐 이미 내년 2분기가 넘어가야 접종이 본격적으로 보편화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잘 버텨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지원금을 그렇게 피해 받는 사람들한테 집중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추워지기 직전에 아주 크게 거리 두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 어차피 과학자들을 여기 이 분야의 과학 의학 쪽에 있으신 분들은 겨울 되면은 사람들이 다 실내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밖에 추워서 안 나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걸 팍 줄였어야 됐는데 우리가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못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지금 사회 격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격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래도 좀 더 쉽게 사회도 격리를 할 수가 있고 격리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해야지만 이 감염률을 줄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도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파격적인 대책과 파격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자를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정부의 선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